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그 유형별 연습 문제 부분으로 넘어가서 당좌자산 부분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당좌자산의 유형별 연습 문제 풀면서 당좌자산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홀수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외상매출금 전기 2월액이 100만원이고 기중 대손 처리된 금액이 110만원, 기중의 매출 전액 외상 매출한 게 300만원, 외상매출금 차기로 2월 된 게 16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회수액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쉽지 않겠네요, 그죠?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은 네, 뭐 이제 우리 회계 공부 처음 시작하는데 문제가 첫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백에다가 T 계정을 하나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계정이 이제 외상매출금이니까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외상매출금이라고, 저는 쓰기가 나쁘니까 그냥 외매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외상매출금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외상매출금 계정 원장에다가 이거를 옮겨 적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전기 2월액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할 때 말입니다. 차기 2월, 전기 2월 기억나실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네, 자산은 차변 계정이에요. 그래서 잔액을 대변에다가 차기 2월이라고 해가지고 두 줄 긋고 마감한 다음에 다시 차변에다가 전기 2월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건 차변이에요. 전기 2월, 자산은 차변에 옵니다. 네, 전기 2월 100만원 한번 차변에 적어보겠습니다. 네. 손으로 써서 좀 글씨가 보기 나쁜데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중에 대손 처리했다 10만원.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서 말이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가 그 다음에 대손 처리하는 회계, 그 다음에 대손금이 회수될 때 회계, 이걸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자, 외상매출금 계정에서 대손이 처리될 때는 외상매출금을 못 받는 것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외상매출금 차변에 전기가 되나요? 대변에 전기가 되나요? 대변에 가는 겁니다. 예, 대손 처리했습니다. 네, 1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기중 매출액인데 전액 외상. 다시 말해서 이 300만원은 전부 외상매출금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을 때 거래가 말이죠, 만약에 상품 300만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 분계가 차변의 외상매출금, 현금 대신에 외상매출금,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 분계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하면 외상매출금 차변에 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외상매출금, 자, 이게 그냥 매출이라고 하시고, 이번에 매출한 게 300만원 차변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는요, 외상매출금의 차기 2월. 이 차기 2월은 결산 때 하는 거잖아요. 잔액을 차기로 넘길 때.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한 좀 여백을 남기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차기 2월 이렇게 160만원을 차기로 2월 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이제 이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장부를 마감할 때 말이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차기 2월까지 더해서 합계는 언제나 일치하잖아요. 차변에 있는 것은 지금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차변의 숫자가 400만 원이에요. 대변에도 합계를 400만 원이 되어야 장부 마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회수액을 아직 안 적었어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는 회수액인 거예요. 나머지가. 그래서 전기의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었고 단기의 외상 매출이 300이었으면 우리가 총 4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은 대손 처리됐고 160만 원은 내년으로 차기로 2월 됐으니까 170만 원을 뺀 나머지는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00에서 170을 빼보면 얼마인가요? 230이요? 네. 그래서 230만 원 이것이 회수된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걸 더해보면 390에다가 400 딱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찾는 게 쉽습니다. 이걸 뭐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문제를 푼다는 거는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네,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구한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회계의 순환 과정 앞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T 계정으로 여러분이 원장을 이게 어느 정도 전기 2월 부채 같으면 전기 2월을 대변해 가야 돼요. 부채는 대변 계정이잖아요. 자본도 대변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2월이 대변해 갑니다. 자산은 차변에 오는 거예요. 자산은 전기 2월이 수익과 비용은 전기 2월이라는 거 없어요. 항상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그러니까 없고 전기 2월, 차기 2월이 있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딱 데이터를 가지고 갖다 배치하실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비슷한 금액 문제인가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12월 31일 매출 채권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12월 31일 잔액이 얼마냐 이 말이네요. 잔액은 아까 그 그림에서 차기 2월을 찾아내면 돼요. 차기 2월. 네, 자 똑같은 원리로 또 하나 그려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빈 공간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세요. 이것도 외상 매출금인지 받으러움인지 뭐 하여튼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이니까 우리도 여기 똑같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요. 매출 채권이라는 말은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총칭하는 말이죠. 자, 기초는 차변이죠. 이제 앞에 쓰는 건 생략하고 저는 숫자만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있는 것까지 한번 넣어서 연습을 해보세요. 기초 차변입니다. 기초라는 말은 전기 2월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데이터는요. 23년 중 매출채권 회수액이다 그랬어요. 자, 받으면 발생하면 차변이에요. 자산은. 받았다는 건 회수했다는 건 이제 감소시켜야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대변이죠. 네, 회수액 대변입니다. 여러분은 회수라고 하시고 130만 원 한번 써보시고요. 저는 손으로 쓰니까 옹색하니까 그냥 숫자만 쓰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23년 중 현금 매출액. 현금 매출이면 매출 채권은 아니죠. 일단 패스. 23년도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일단 여기에 바로 기입할 사항은 아니죠. 매출 총이
자, 요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알려줬어요.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라고 알려줬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매출액을 알아라 이거예요. 매출액을 알아라.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는 게 매출 총이익이죠. 손익계산서 구조. 손익계산서 구조 꼭 아셔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40이다. 140.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는 데이터, 세 번째에 있는 데이터가 현금 매출액이 30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은 140만 원이 매출액인데 이 중에 30만 원이 현금 매출이면 나머지 110만 원은 매출 채권이라는 얘기죠. 외상 매출이나 받으러 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110만 원 단기에 발생.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전기에 2월된 매출 채권은 60만 원이었고요. 110만 원이 단기에 매출 채권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170만 원이에요. 네. 두 개를 더하면 170만 원입니다. 130만 원이 회수가 됐잖아요. 매출 채권 회수액이. 그럼 결산일에 매출 채권은 나머지가 이제 잔액이 되는 거죠. 40만 원이 잔액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요 40만 원이 말하자면 차기 2월 기말이 되는 겁니다. 기말의 잔액. 차기 2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대변도 어떻게 됩니까? 170만 원이 된다. 그래서 답이 40만 원입니다. 질문이 이거였죠. 주식회사한공의 2023년 12월 31일에 매출채권 금액이 얼마냐? 12월 31일 잔액이 얼마냐? 기말 잔액. 그것이 차기 2월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끝에 있는 요 두 개 데이터, 매출 원가하고 매출 총이익을 보시고 여러분이 매출액이라는 것을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구조, 빨리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속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대화가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동통신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 KTF는 기존의 보조금과 달리 가입 기간을 예상할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받는 의무 약정 보조금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으로 처리한 뒤에 상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18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 해당 월에 비용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24개월간 7,500원씩 나누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 가입자가 그 기간 동안 24개월, 2년 동안 딱 묶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달에 보조금 지급한 날 한꺼번에 비용 처리할 게 아니고 그 묶이는 기간 24개월간을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18만 원이 비용이 아니라 이번 달에는 7,500원만 한 달에 7,500원씩을
나누어서 비용 처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KTF 관계자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따르면 조건부 보조금은 자산이 될 수가 있어 비용을 나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산을 처리할 때 보조금을 자산 처리할 때 과거에는 그냥 한꺼번에 비용 처리했는데 자산 처리할 때 어떤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당좌자산 정리했었죠. 당좌자산에 선수 수익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미수 수익은 있었어요. 미수금과 미수 수익은 당좌 자산입니다. 이 선수 수익은요, 그 뒤에서 부채에서 배울 거예요. 부채입니다. 선수라는 말은 미리 받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 선수, 미리 받았다는 의미예요. 선수. 미리 받은 건 다 부채입니다. 일단은 부채니까 1번은 아닐 거고요. 자, 2번 선급비용. 자산에 있었어요. 선급금과 선급비용.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 차기분을 갖다가 2월 시켜가지고 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차기는 아니고 차월이에요. 예. 매달 이게 나눠서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나누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누어서 24개월간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선급비용이 맞아요. 선급비용입니다. 임차료 비용이거든요. 자산이 일단 아니에요. 답이 될 수가 없죠. 임차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의 수익입니다. 수익이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번의 답을 찾으실 때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산으로 처리한 뒤에 상각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보기에서 자산만 찾아내도 그냥 답이 되는 겁니다. 1번은 부채죠. 3번은 비용입니다. 4번은 수익입니다. 우리가 당좌자산의 선급비용이 이런 개념이에요. 2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약속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고요.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랬습니다. 네, 우리가 약속어음 당좌자산에서 받을 어음이라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네. 1번 상품 판매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매출 채권으로 기록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 2번 토지나 비품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맞아요. 네. 자,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냐면요. 1번은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한 것은 그리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매출채권이에요. 예. 그래서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나 2번은 토지나 비품은 이 도소매업에서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음을 받았으면은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매출채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며 어음의 수취인은 어음상의 채권자가 된다. 맞아요. 발행한 사람이 채무자 그리고 수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다음에 4번 자금을 대여하고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에 어음상의 채권은 매출채권으로 기록한다. 아니죠. 우리가 자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다. 미수금입니다. 아직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매출채권은 도소매업에서는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만 매출채권인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미수금으로 기록해야 된다. 2번과 똑같아요. 토지나 비품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도 미수금이요. 자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은 것도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네. 네, 우리 본문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도 지금 이 문제에서 같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분계에 대한 문제죠.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회수불능하게 되었고요. 파산일 전에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은 30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해서 대손 충당금이 대손 발생한 만큼만 있으면 차변이 대손 충당금, 대변은 매출채권 이렇게 되는데 없거나 모자랄 때는 당기의 비용인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 모자랍니다. 20만 원이. 그래서 20만 원만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고 30만 원은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분계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그런 분계가 어디에 있나요? 가번에 있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비용 발생 20만 원, 대손 충당금 30만 원 해서 차변 합계 50만 원이고요. 대변은 외상 매출금 50만 원. 네, 대손 처리 시 분계. 이런 조건이라면 이와 같이 가번과 같이 분계해야 됩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 정리했던 분계입니다. 네. 나번의 분계는 뭘까요? 답은 아닙니다만은 나번은 대손 처리했는데 대손 충당금이 제로일 때, 네,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하나도 없으면 나번처럼 회계 처리합니다. 다번은 대손 충당금 분계가 아니고, 네,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 충당금 예상액보다 3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이 더 많을 때 결산 분계하는 거죠. 다번은. 라번은 이런 분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번과 같은 분계는 있을 수가 없는 분계네요. 자, 가번이 답이다.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이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는, 네, 우리가 대손금이 회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회수된 것은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10만 원 받아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 분계를 찾아보면은 다번이죠. 예,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이고요. 이거는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한다 이런 얘기죠. 다번입니다.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게 이제 결산 분계하고 관련된 거예요. 비용과 수익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개정 과목이요. 우리가 앞에서 앞 시간에서 선급비용 기억나시죠?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켜서 차기의 비용으로 발생시키려고 이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선급 비용이 있는 걸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선급 비용은 없지만 선급 보험료는 선급 비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보험료가 비용이니까. 네. 선급 임차료도 임차료가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료에 아니죠.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선급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1번과 3번 선급 비용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에서는요. 수익은 선수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선수 수익. 사실 선수 수익은 부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13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거 가지고는 다 답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수 수익은 뭐가 되느냐? 수수료가 우리 수익에 있는 수수료라고 보시고요. 예, 선수 수수료. 이 수수료는 차기의 수수료를 미리 받았을 때 차기로 이연하려고 부채로 만드는 겁니다. 선수 수수료. 유동부채에서 선수 수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텐데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만약에 답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만약에 암기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요. 이연과 관련된 개정 과목 물어보잖아요. 이연. 이연은 선자 돌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론 문제 푸실 때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연은 선자, 선. 절대 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미자 들어가는 개정 과목, 미자 들어가는 설명은 절대로 이연과 관계가 없어요. 이연은 차기로 가지고 가는 건데요. 비용의 앞에 선자 들어가는 선급비용, 수익계정 앞에 선자 들어가는 선수수익, 이것이에요. 그래서 선급비용 선수수익인데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고 선자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1, 2, 3, 4 보기 중에서 두 단어가 다 선자로 시작되는 것은 1번밖에 없죠. 1번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자산에서는 선급비용 공부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유가증권은 이제 살짝 배운 게 좀 있고 단기매매증권은 상당히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는 자, 1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지분증권이 뭘 의미하냐면요. 주식을 의미해요. 주식 유가증권 맞아요. 채무증권은 뭘 의미하느냐면 채권을 말합니다. 국채, 공채, 사채 등의 채무를.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 하면은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어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단기매매증권 우리 당좌자산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회계를 취득시, 평가시, 처분시로 나누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요.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충실한 자산을 표현하는 겁니다. 취득원가로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에 현재 가치로 평가해 줍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장기간의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을 분류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번도 맞았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네, 여기서 틀린 게 있네요. 3번이 옳지 않은데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그 단기 손익이 아니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해서 자본에 해당됩니다.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재무상태표의 구성을 공부할 때 자본에 대해서 제가 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로 분류했었죠. 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여러분에게 2가지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을 기억하시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 즉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에요. 재무상태표 계정에서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예, 자본에 해당돼요. 그러나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단기 손익에 해당이 돼요. 예, 손익계산서로 간다 이 말입니다. 단기 손익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은. 그래서 요 3번이 틀렸네요. 답이 3번이군요.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건 맞아요. 왜냐? 평가가 아니라 처분 손익이죠. 단기 매매증권이 됐든 매도가능증권이 됐든 처분하는 손실과 이익은 단기 손익의 영업의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까 3번에 있는 것은 평가예요. 평가 손익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에 반영이 된다. 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에요. 15번도 좀 까다로운 질문이었는데요. 이런 걸 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맨 앞부분에서 배웠죠. 당좌자산의 맨 앞쪽에서 통화 해당되죠.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현금 대용 증권입니다. 해당됩니다. 당좌예금 해당됩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6개월인 금융상품 해당이 안 되겠네요.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까지 해당되죠? 예, 3개월까지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짝수지만 마지막 문제니까 여기 풀고 당좌자산 정리 문제 마무리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예, 유동 자산이죠. 유동. 틀렸습니다. 2번.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죠. 네.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네, 요거 맞았습니다. 요거 맞았어요. 다음에 4번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것은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여기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만기 보유증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은 없어요. 나중에 TAT 2급 교재 설명할 때 그때 만기 보유증권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자, 3번이 맞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은 저기 뭡니까? 16번의 문제에서요. 여기
(16번) 문제가 아니고 15번 문제에서요. 이 부분입니다. 이 평가 손익을 가리키는 거예요. 평가 손익. 평가 손익. 기말에 평가하는 손익을 말합니다. 미실현 보유 손익. 아직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니까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처분한 것은 뭐예요? 실현된 손익이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요. 위에서 보시면 아까 15번 문제에서 말입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모두 말이죠. 처분 손익 나오죠.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익이나 손실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처분 손익을 실현된 손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보기에 있는 평가 손익 이런 부분을 미실현 보유 손익, 미실현된 보유 손익, 평가 손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평가 손익의 새로운 표현 하나 더 알아주시기 바래요. 여기 18번 보기 3번에 있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의미는 평가해서 이익이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가라는 건 실제로 처분한 것은 아니에요. 기말의 공정가치로 장부를 표현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당좌자산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